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경제의 아주 기묘한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는 뭐 역대급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니 이게 참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뭐 한국은행의 돈 풀기부터 정부 정책 그리고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게 다 얽혀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말이죠. 네네. 특히 지난주 상승률이 0.33%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라네요. 상당히 높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2024년 2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0%되거나 마이너스일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역대급 저성장인데 집값은 폭등이라니 과거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 현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하는 건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가. 아, 돈이 많이 풀렸다. 네,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겁니다. 그 자료 속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한데요. 네. 지난 몇 년간 늘어난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그래프가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여요. 아, 그렇게 비슷하게 가나요? 네. 어떤 자료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대로 아파트 벽돌 쌓아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허허.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은 한정적인데 돈이 몰리니까 가격이 오르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원리죠. 네, 돈이 풀려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계속 돈을 풀 수 있는 거죠? 보통 돈 풀면 물가 걱정부터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상황의 핵심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값을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팔리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괜찮네, 물가 안 오르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좀 더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아, 실제 체감 물가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공식 지표상으로는 괜찮다. 이런 거군요. 네, 특히 한국은 공식 물가 지표에 아파트값 같은 자산 가격 폭등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점도 중요한 배경이고요. 그렇군요. 게다가 불황형 흑자라는 이것도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 불황형 흑자요? 네, 경기가 나쁘니까 수입이 줄어요. 근데 수출은 그만큼 안 줄면 무역 수지는 흑자가 나거든요. 아, 네네. 이게 또 원화 가치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니까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더 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분석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흑자 때문에 오히려 돈 풀기가 쉬워진다. 네, 그런 셈이죠. 참 기묘하죠? 듣고 보니 참 기묘한 상황이네요. 물가 안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그리고 불황형 흑자 덕에 돈을 계속 풀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던데요. 네, 그 지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엄청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해요. 잠재 성장률이요? 네, 고령화 때문에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죠. 그러면 성장을 유지하려면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산업 육성 같은 게 필수적인데 네. 현실은 그 투자금이 미래 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특히 건설 투자로 너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아, 건설 쪽으로요? 네,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OECD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시멘트 쌓는데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네요. 네,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미래 투자는 막히고 건설에만 돈이 몰린다니 상당히 심각하게 들립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최근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는 좀 강한 조치까지 내놨는데 이걸로 좀 나아질까요? 이 자산 양극화 심화를 굉장히 우려합니다. 양극화? 네, 중앙은행이 푼 돈이 아무래도 신용 좋은 부유층에게 더 싼 이자로 먼저 흘러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돈이 다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그러면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값 폭등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나 출산을 가로막아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 악순환을 더 깊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고리로 지목되기도 하고요. 아,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나 예전에 했던 소비 쿠폰 같은 단기 처방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효과가 좀 일시적이거나 네,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몰핀 주사 같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잠깐의 고통만 있게 해줄 뿐이라는 거죠. 몰핀 주사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종합해보면요. 지금처럼 돈이 계속 풀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당분간은 어렵다. 네, 대출 규제만으로는 이 거대한 유동성의 흐름 자체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그럼 언제쯤 변화의 신호가 올까요? 집값 안정의 신호는요. 이 통합 팽창의 부작용, 특히 원화 가치 하락,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환율이요? 물가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물가 지표의 집값 변동이 잘 반영이 안 되니까 환율이 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뭔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환율을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부채에 의존한 성장에서 벗어나서 미래 산업 투자로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 이례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렸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저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 또 자원 배분의 왜곡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으로 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갉아먹고 있는지 보여주는 좀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부채와 건설 주도 성장이라는 모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한국 경제가 정말로 이 부동산이라는 엔진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려고 한다면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서서 어떤 종류의 어쩌면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체질 개선이 필요할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